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관련된 거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모의고사 문제 변형 수준 정도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형 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백고는 항상 강조하지만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에서 수준에서 변형 수준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보기 같은 것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다만 이제 밑에 선지의 내용만 좀 바뀌는 그런 구성으로 취하고 있으니까 선지 내용만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지문만 제대로 파악하면은 절대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상.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작품 바로 5장 안에 성시보, 올해인 관습, 그것은 전통을 말합니다. 자, 이거 정리부터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현대시이고 자유시이죠. 자, 성격은 비판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자, 주제는 무겁게 지워진 인습에 대한 인식과, 여기서 지워진다는 건 뭐야? 등에 짊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비우개로 지우다 이 뜻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인식과 가계부 매매로 대표되는 허위 의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 허위 의식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화자의 상황을 자연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부를 매매하던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알겠죠?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가계부, 성시보 다 같은 건데 일종의 현대말로 얘기하면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문의 일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족보마저도 뭐의 대상이 된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은 알겠습니까? 일종의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전통과 인습은 둘 다 공통적으로 보면 공통점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거라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알겠죠? 근데 두 개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전통은 계승해야 될 것이고 인습은 버려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과거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건 모두가 장단점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거는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알겠죠? 반면에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걸 인습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가부장제 사회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봉건적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략 결혼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뭡니까? 계승을 해서 남길 이유가 있는 문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인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옛날로부터 내려온 것들 중에는 우리가 계승할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문학도 마찬가지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은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인공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자연을
깎아서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다 건물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에 최대한 해를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물 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자연이 그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집 한 채를 살짝 살포시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는 건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은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온 일청이니 조상이라는 가계보의 검은 먹글씨. 옛날은 대국숭배를 유심히, 그쵸? 자, 근데 대국숭배를 얘기하는데 유심히, 그냥 유심히도 아니고 유심히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진짜 제대로 보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유심히 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바로 뭐다? 이런 걸 통해서 대국 숭배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대국 숭배가 무슨 뜻이야? 큰 나라를 섬긴다. 일종의 그 4대사 4대주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국 숭배를 유심히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심히도 그냥 유심히는 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 이가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할아버지는 바로 뭐다? 과거에 바로 가계보를 매매를 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유는 가계보를 매매해서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왔든 팔아버렸든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부를 창작하였고 매매하였다. 즉 당시에는 바로 뭐다? 이렇게 가계부를 매매하는 일이 어땠다? 굉장히 그렇죠.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거는 당시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가계부 매매가 성행했다는 거죠. 자,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해변가으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그죠? 자, 해변가으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뭐뭐처럼 뭐뭐 있냐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무슨 법? 그쵸? 여기서는 바로 비유. 그 중에서도 지규의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무엇을 비유했다? 바로 화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알겠습니까? 왜? 지금 가계부가 매매가 된 그런 현실이니까 자신의 과거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뭐다? 속이 텅 비어있는, 내 알자가 없는, 내 정체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 같다고 느끼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뭐에다가 속이 빈, 뭡니까?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 바로 소라가 텅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소라 속처럼 어떻게? 자,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웠구나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종의 바로 뭐다? 자, 바로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웠구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일종의 족보로 상징되는 인습이 무겁게 지워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얹어진 그런 그 뭡니까? 인습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죠? 자, 수통하거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면은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성시보와 같은 간섭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당대의 허위의식을 비판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 오장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사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면서 근대화를 어느 정도는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뭐 산업적으로나 이런 면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서 근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가보개혁 이후부터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폐지가 됩니다. 양반, 상놈, 천민, 뭐 평민 이런 계급은 전부 다 법적으로 폐지가 되게 돼요.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인식은 그 속도를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 양반이라고 하는 뭐 명목상의 그런 예전의 양반의 그런 권위의식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존재했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천민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일종의 양반에게 억압받는 그런 피해의식이 여전히 존재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신분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부터 점점 등장해가지고 돈을 벌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이런 신흥 계층들이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런 신흥 계층들 플러스 해가지고 친일파 세력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돈을 가지게 되는 평민 세대들, 층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과거의 이런 봉건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의 인습에 여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사서 서로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의 집 족보를 사와가지고 그 족보 밑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자기 밑에 가족들 이름이 다 글로 들어가게 만드는, 알겠죠?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든지, 그렇죠? 염상섭의 3대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면은 실제로 족보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집어넣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런 족보라고 하는 거, 가문이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그때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하지만 이제 화자는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신에게는 무거운 하나의 인습으로서 짊어진 무게로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정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이 족보 안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가 이 족보를 우리가 사온 거라 가지고 이름이 끼어든 거면 사실 우리 조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런데도 뭡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래도 족보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제 모셔야 되는 거야.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도 웬만큼 뭐 그렇게 족보까지 있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있는 집안이라는 또 소리인데, 그치? 뭐 나중에 그 오면서 이제 점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족보를 팔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종의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종갓집 하잖아요. 종갓집들은 1년에 거의 365일 중에 거의 최소 20번 이상 제사를 지냅니다.
알겠습니까? 가족을 거의 뭐 한 4대, 5대 정도까지 제사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1년에 제사 횟수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무게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짊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뭡니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이런 성씨와 같은, 그죠? 가계부와 같은, 그치? 이런 족보가 과연 내가 필요한가? 이런 조상이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의 그런 허위의식,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이게 사원조상인데, 그치? 사원조상인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이런 허위의식을 비판을 함으로써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종의 당대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품. 졸려 죽는 표정인데? 응? 그렇죠. 자, 두 번째 작품 바로 민홍인 찰집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글의 갈래는 역시 현대시이고 자유시죠. 성격은 성찰적이고 반성적입니다. 자, 주제는 초라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속물적 현실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를 하고, 자, 두 번째는 화자는 스스로의 속물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일상적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사회적 혹은 개인적 문제를 탐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제목인 민홍인 찰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값비싼 용지, 종이의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동네엔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가 없다우.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니까 밀용인찰지, 그쵸? 자, 밀용인찰지. 자, 요거는 바로 뭐다? 값싼 종이를 나타내고 일종의 이 동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주는 소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인 민홍인찰지랑
여기서 지금 나온 미령인찰지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령인찰지를 사왔더라우라는 거지, 그렇죠? 즉 바로 화자의 동네에는 바로 뭐다? 이 미농인찰지를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령인찰지인지 밀양인찰지인지 미령인찰지인지 사전을 찾아봐도 없더라고.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지. 미령지 넉 장에 봉투 2장을 사원에 사가지고 왔으니 알지 않겠어. 이것이 편지를 쓰다만 내력이요. 꽉 막히는 무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꽉이라고 하는, 그쵸? 오리도 아니고. 그치? 꽉이라는 뭡니까? 부사어를 통해서. 바로 무엇이다?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꽉 막히는 이것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요. 바다와 별장과 용수 숨치는 파도와 조니워커와 조크와 미인과 패티김과 애교와 호담과 남자와 포부의 미련에 대한 편지는 못 쓰겠소라는 거죠. 그래서 매부한테 편지 쓰는 거를 지금 그만두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매부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복선공사에 동원된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들과 부녀자들, 그쵸? 자, 지금 뭡니까? 지금 공사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중앙선의 복선공사에 동원된, 그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들과 부녀자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사람들이 노동하는 모습을 비참한 광경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녀자들의 노동의 참경에 대한 편지도 못 쓰겠소 매부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단 시청자는 바로 매부라는 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인찰지와 이 봉투지로는 편지는 못 쓰겠소. 더위도 가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미령인찰지의 나의 생활을 당신한테 보일 수는 없소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사실은 미령인찰지를 사와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자기의 지금 삶 자체가 바로 미령인찰지에다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사실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미령인찰지를 쓸 수밖에 없는 화자의 가난한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는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없고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소. 매부의 태상 같은 친절과 친절의 압력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라는 거죠. 즉 화자는 바로 뭐다? 매부가 자신에게 친절을 보내는데 이것이 점점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이거는 매부와의 추억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바로 뭐다? 이 미안하지 않소라는 말을 뭐다? 식구를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미안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당신이 사준 북어와
오징어와 2등 차표와 경포대의 선물과 도리스 위스키와 라즈베리 잼에 대해서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당신은 지금 바로 나에게 북어도 사주고 오징어도 사주고 심지어 막성 뭐 도리스 위스키랑 라즈베리 잼도 사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와 대비되는 매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죠. 매부는 그래도 부유한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 역시 반복하고 있죠. 당신의 모든 행복과 우리들의 바닷가의 행복의 모든 추억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 살아있던 시간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집의 온 가옥의 무게를 다 합해서 밀양에서 온 식모의 소박과 원한까지를 다 합해서 미안하지 않소만 다만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좀 단호해졌을 뿐이요 미안할 정도로 좀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바로 뭐다?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단호해졌다. 즉 자신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되돌아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화자가 스스로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성찰을 하더라는 거죠. 왜? 앞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바로 앞에서 뭡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의 노동을 측은하게 생각을 하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이랬단 말이야. 알겠지? 노동을 하기에 굉장히 벅찬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하는 소년들과 부녀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때? 식모를 그래도 가난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식모는 부리고 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식모를 부를 때도 단호한 음성으로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뭡니까? 그러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본인도 어때? 권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음 한편에서는 식모한테 미안함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반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인데 아무리 봐도 그죠? 자,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애매한데 될려나 모르겠네. 최대한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순환방울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순환방울가.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가사 작품입니다. 가사. 자, 성격은 자연 친화적이고, 그죠? 그 다음 풍류적이죠. 자, 주제는 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입니다. 자, 특징은 서리법, 비유법 이런 걸 사용을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즐기기는 하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죠. 플러스 바로 뭐다?
농사 등 생계와 관련된 일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에서 노는 모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부러워하죠, 그렇죠? 와, 저 사람들은 돈 많은 백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놀면서 사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작품의 화자는 뭐다?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생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바로 그 화자와 자연과의 이제 거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인루의 누앙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굉장히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화자와 그 뭡니까? 오히려 속세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반면에 상충곡 같은 작품은 어떻습니까? 거의 완전히 자연 속에 치우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뭡니까? 순환 방언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 속세의 그 가운데쯤 위치한 화자의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죽을래?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생계는 넉넉하지 않아도 뜰이 남아 풍족하니, 그쵸? 지금 뭡니까? 자기 살림살이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쵸? 뜰만이라도 지금 풍족하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뭘 볼 수 있다?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걸 한자성어로 안분지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뜰이 남아 풍족하니 단표 누궁도 서러운 줄 모르리다. 서럽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동창은 햇볕 따뜻하고 북쪽은 바람 온화하니 굉장히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동쪽 창에서는 따뜻한 햇빛이 비추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으니 지팡이 밥비 짚고 동쪽 언덕에 비겨서니 금사는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바로 뭡니까? 지팡이를 짚고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뭐다? 금사, 금으로 된 그 뭡니까? 풀들은 그 실 같은 것들은 버드나무의 그림자고, 그렇죠? 눈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뭐다? 매화꽃이로구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일종의 자연을 지금 즐기고 있는, 언덕에 올라와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는 소리거늘 인화는 비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라는 거죠. 자, 인화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한자로 보면 이거는 수풀림자의 꽃화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숲과 꽃들은 바로 뭐다? 비가 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대. 실제로 비 온 후에 웃음을 머금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인화는 바로 뭐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화자의 그 웃음을 숲과 꽃에다가 지금 투영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봄을 맞이하는 기쁨의 태도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상충곡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윤혜? 안 되는 표정인데 오늘.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보면 산새가 봄을 맞아 노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일종의 의인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시간적 배경이 계절적 배경이 봄이다. 저 어떻게 보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 비는 이제 봄비가 되겠죠. 막 봄이 되면서 내리는 비고 그 비가 내린 후에 온 세상이 어떻게 뭡니까? 이제 조금씩 푸릇푸릇 그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숲풀과 꽃을 보면서 화자는 바로 뭐다? 온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거를 이렇게 숲풀과 꽃이 웃음을 머금었다라고 바꾸어서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온갖 계절 경치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뭡니까? 앞에서 화자는 온갖 계절 경치를 실컷 다 봤다. 즉 여기서는 바로 자연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바로 뭐다? 생계를 위한 일도 하는, 즉 아까 특징에서 얘기했죠. 바로 화자는 자연을 즐기면서도 바로 뭐다?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따비 호미 다 농기구들이거든요. 다 제각각 갖추어라. 갈거니 지거니 여러 일랑 마친 후에 광주리를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어린 취나물 못다 크고 고사리 채 살졌다.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 못다 차서. 그래서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따비 홈이 여기서부터 꺽쇠로 표시해서 자 방금 했던 부분까지 자 방금 했던 바구니 못다 차서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바구니 못다 차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농사를 짓고 나무를 채취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인 겁니다. 알겠죠? 자,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읊어. 그래서 자연 속에서 채미가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길게 읊어서, 그렇죠? 향철 운소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을 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무대에서 바람을 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밑에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로 뭐다? 공자의 제자 중점의 고사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함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화자는 바로 뭡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도 뭡니까? 자연 속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종의 농사나 나무를 캐는 그런 일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역시 자연을 즐기는 그런 태도도 잊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의 유효자적함을 같이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쐰다 한들 여기서 더할런가? 그래서 여기서 더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비록 생계를 위해 농사 짓고 나무를 캐고 하지만 자연 속에서 그것들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이 너무 좋다 라는 만족감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적었습니까?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잠깐 산책하여 작은 집에 돌아오니 어린애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 술은 익어 있다. 한 잔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에 비껴들고 물가를 찾아가니 이제 술 먹고는 물가로 와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미끼 없는 낚시에 고기마다 다 모인다. 물고기와 새도 뜻을 알아 다 의심 아니하네라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는 풍류적인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화자도 지금 뭡니까? 미끼조차 끼우지 않은 낚싯대를 다 들이우고 있잖아. 그 말은 고기를 잡을 생각이 사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부. 그렇지? 바로 물고기 어자에 아비부자를 써가지고 낚시하는 것을 취미로 즐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욕심 없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아름다운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든 물가에서 실을 짓고 언덕을 나 휘파람 불어. 그래서 역시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하루하루 또 하루에 산수로 소일하니, 그래서 산과 물을 근처에서 작은 일,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그 살기 위한 작은 일만 하면서 산다. 바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네 아는 거, 나 외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치, 바로 서리법이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만족감도 드러나고 일종의 자부심,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늘에 해가 길고 우거진 나무에 그늘 짓거늘 소나무 뿌리에 비겨 누워 긴 잠을 못 닦겠니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는 교태하는 소리로다. 서늘한 기운이 교회에 들고 잔구름이 사방에서 거치니 하늘빛 물그림자 한 빛이 되어 있다. 흰 갈대 헤치고 붉은 엽기 깔고 앉아.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흰색과 그 다음에 붉은색, 그렇죠? 서로 색깔이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붉은 엽이 깔고 앉아서 됐습니까? 계속 봅시다. 자, 국화를 잔에 띄워 밝은 달을 맞아오니 끝없는 맑은 경치를 나 혼자 맡아 있다라는 거죠. 바로 나 혼자 이 뭡니까? 자연을 혼자서 그 뭡니까?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바로 일종의 풍월주의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바로 뭐다? 여기서는 자연 속에 홀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북풍이 소술하여 백설이 흩어지니 원근의 언덕과 골짜기 경효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 새롭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게으른 이 몸이 언제냐 한가할꼬라는 거지. 그치? 진짜로 뭡니까? 화자 자신은 여기서 서리법을 씀으로써 어때? 자기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연을 즐기느라 분주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충국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풀기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학교 패턴상 여기 모의고사 작품은 수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작품하고 연계시킬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모의고사 지문 그대로 연계해가지고 뭐 변형 문제 정도 나올 정도니까 아마 그 정도만 유념을 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해서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시다. 알겠죠?